자, 이제 주제 13번으로 넘어와서요. 조선의 후반기, 후기의 정치 변동을 배울 텐데요. 조선이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되는 사건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배워왔던 양난이야, 양난. 또 조선 후기는 양난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양난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양난. 두 개의 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개의 란. 두 개의 뭐 계란은 아니겠죠. 두 개의 란. 뭐하고 뭐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것도 그냥 줄여가지고 그냥 외란과 호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일본, 중국이 계속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먼저 쳐들어간 적은 없는데 자꾸만 이렇게 당하고만 하고 있네요. 자, 근데 어쨌거나 정말 대단한 큰 엄청난 두 번의 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선의 정치는 대단히 또 큰 변화를 맞게 돼요. 일단 그 변화 중에 그 정치적인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어떤 단체가 대단히 큰 위상을 갖게 되었다.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게 되었다라는 건데 일단 요거는 뭐냐면요. 자, 내용부터 볼게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했던 임시기구였대요. 임시기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다른 민족이 침략해 오면 야, 우리 다 모여보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자, 그러면 이걸 잘 이겨내고 전쟁이 끝나면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다시 해산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쟁이 어떻게 돼? 거듭되었다. 임진왜란도 여러분들 임진왜란 다음에 정유재란도 일어났고요. 또 병자호란 또 그 전에 정묘호란도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기구를 임시 딱지를 떼고 뭘로 바꿨다? 상설 기구화했다. 자, 그럼 이 기구가 뭐냐? 이게 뭐냐면 싸가 아니라 사예요. 비변사. 똥을 싼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비변사라는 거는 이제 그 말 고지고대로 풀었으면 변방을 방비한다. 변방을 방비한다. 뭐 이러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비사가 아니라 비변사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 146페이지에 있는데 자, 문제는 그걸 보기 전에 이 비변사가 상설기구화 되니까 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할 일이 없어요. 비변사가. 근데 나중에는 상설기구화 되다 보니 국방 문제,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들을 여기서 논의하고 결정까지 해버려요. 자, 논의할 수 있는데 결정까지 안 해? 근데 보통 결정은요. 왕이 하잖아요. 근데 비변사는 높은 관리들이, 즉 윗대가리들, 좀 국가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모였기 때문에 단 누구는 빼고 저렇게 적어놔. 다 모이는데 고위, 관리, 총출동 모두 이 비변사에 모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상의하는데 자, 누구만 이 비변사에 딸을 시킬까요? 왕이에요. 왕따. 실제로 그 임진왜란 때 보면 선조 임금이 도망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대신해서 높은 관리들이 임진왜란에 어떻게 이걸 막아낼 것인가? 야, 병조판서 모이고 영의정 모이고 좌의정 모이고 또 3, 사의 관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다 싹 다 모여. 높은 자리들 다 모여.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인 국가의 정책까지도 하나하나 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이 되니까 왕도 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돼라고 왕이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 기존에 주로 이제 왕 밑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요게 이제 의정부였죠. 그러니까 삼정성 영, 좌, 우의정 얘네들이 중요한 기능들을 얘네들이 먼저 이렇게 의논하고 했는데 자, 얘네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은요 의정부에 가 있지 않고요 다 비변사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가 했던 일들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다 어디서 해? 비변사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하니까
한마디로 자,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왕권이 어떻게 된다? 약화되었다라는 거. 이제 왕은 정치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얼굴 마담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국가의 정책은 비변사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료가 146페이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자, 교과서에 비변사의 위상 강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요즘 크고 작은 일이건 간에 비변사에서 모두 다른다. 의정부는 이제 한갓 이름뿐이고 육조도 할 일을 비변사에 빼앗기고 말았다. 이름은 변방망비. 그래서 비변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과거 또 비빈간택 그러니까 왕의 부인 또 왕의 후궁 이런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비변사에 모여 있는 신하들이 다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종 같은 왕은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양날을 거치면서 비변사의 기능이 갑자기 커지면서 왕권이 약화되는 또 기존의 정송들 중에 탑3였던 의정부도 이제 할 일이 줄어드는 기능이 축소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통치체제와 군사제도 개편. 여기서 볼 텐데 일단 이제 군사제도 위주로 볼게요. 여러분들 전쟁을 우리가 겪으면서 야, 우리 군대 너무 허접하다. 우리도 이제 뭔가 좀 더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외란 중에 창설했던 자, 외란 그 휴전회담 중에 창설했던 어떤 군대가 있죠. 자, 훈련을 많이 시켜야 돼. 왜? 우리도 조총을 쏴야 되니까. 자, 이게 뭐였죠? 또 나왔네. 훈련 도감이에요. 자, 훈련 도감. 자, 훈련 도감은 포수, 사수 살 수 있는데 특히 포수가 조총 부대예요. 조총. 그래서 이렇게 훈련 도감을 한성에다가 한성, 그러니까 수도 한성에다가 이걸 만든 거예요. 왜냐면 전쟁이 날 때마다 한성이 털리잖아요. 맨날 털려. 왕은 도망치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훈련도감 만들어서 한성을 지키자. 응? 그리고 이제 훈련도감에서 훈련하는 군인들은 직업군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군인이 직업이니까 훈련을 하는 애들이죠. 자, 그래서 철통같이 이제는 한 성이 또 털리지 않게끔 지키겠다라는 건데 훈련도감 하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금영 같은 4개의 군대를 추가해서 자, 훈련도감 포함하여 그럼 몇 개가 되니? 5개죠? 그래서 오군영, 군영이 아니라 오군영. 자, 오군영 체제가 완성이 되었다. 자, 이와 관련된 또 자료가 교과서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가운데 수도 한가운데 훈련도감이 있고요. 동서남북에 또 4개의 또 부대를 만들어서 오군영 체제가 완성되었다. 자,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도만 지키면 안 되죠. 또 모두 지켜야 돼요. 이제 지방도 다 지켜야죠. 근데 이제 그동안 보니까 양반들이랑 노비들은 군대에서 면제를 시켜줘요. 양반들은 야 공부한다라는 핑계로, 응? 또 노비들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이걸 이제 다 제외시켜 주다 보니까 전쟁 났을 때 양반 노비 빠지면 평민들만 싸워야 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임진왜란 병정을 이후에 뭘 만들었냐면 속오군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뭐라고요? 속오군. 자, 속오군의 특징은 양반부터 천민까지, 그 천민들의 노비가 대부분이겠죠. 얘네들을 다 포함해서 지방 군대를 만든 거예요. 자, 창설을 한 거예요. 예비군이야. 자, 그러면 창설하고 나서 훈련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훈련까지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양반이 우리 집 마당새하고 같이 어? 저 훈련 받아야 돼. 내가 어떻게 이런 쌍놈 새끼들 천한 것들이랑 같이 내가 훈련을 봤더니 응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양반이 이제 소고군의 창설은 됐지만 실제 소고군이 뭐 훈련을 했다든지 뭐 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췄다든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이 양난 이후에 지방군을 소고군 체제로 양반과 천민 포함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하고 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제도 개편.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세금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세금 받는 거를. 일단 자, 4번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조세제도 개편의 가장 핵심 포인트. 자, 요것이 이제 시행됐는데 요거 미리 내용부터 적어 줄게요. 이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자, 들어봤죠? 대동법. 자, 이 세금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땅을 기준으로 내는 쌀. 요걸 전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집집마다 그 지역의 특산물, 물건을 바치는 복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마지막 군역, 군대 가는 거 대신해서 군포를 내는 또 군포가 있어요. 자, 근데 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이 백성들이 힘들어했던 것이 뭘까요? 공납이에요. 공납. 자, 집집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라는 거야. 우리 집은 여러분들 뭐 상주하면 곶감, 나주하면 배, 또 뭐가 있니? 뭐, 뭐 사과, 뭐 횡성은 한우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 지역이라고 해서 전부 다 막 상주에 다 곶감 아니? 나주 다 배만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특산물 바치래요. 근데 우리는 특산물 재배하지 않아. 근데 재배를 한다 해도 이거는 임금님이 드실 건데, 임금님이 쓰실 건데, 이런 거지 같은 거를 내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최상급으로 물건을 만들어 놨으니, 야, 너희들은 우리한테 돈만 내. 우리가 대신 바칠게. 자, 이러한 폐단이 발생을 해요. 자, 보세요. 하급 관리들이나 상인들이 이 공납을 대신 납부하는 거. 핵심은 뭐다? 대신 납부. 자, 일반 백성들이 내야 될 거를 야, 니네 것들은 좀 이거는 써먹을 수가 쓸 수 없는 그지야. 우리가 대신 좋은 거 납부할게. 근데 공짜는 없죠. 여기에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는 자, 이러한 패단을 뭐라고 하냐면 방납이라고 하는 거야. 방납. 자, 방납은 뭐 하는 거야? 공납을 대신 납부하는 거야. 대신 납부.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잘 기억하세요. 대신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방의 백성들이 돌아가시겠는 거예요. 이 방납업자들이 자꾸 막 지네들 거 대신 납부한다고 강요하니까 더 안 그래도 공납의 부담이 제일 컸는데 이거는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조선 후기부터 양난 이후부터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다? 대동법을 실시했다. 자, 그 대동법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제 이제는 이걸 폐지하겠다는 얘기야. 자, 공납 없어. 공납 안 받아. 어? 야, 방납업자들 얘네들 너무 쓰레기 양아치 새끼들이네. 야, 공납 폐지. 야,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중에 하나인 공납을 없애버렸다? 그러면 세금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대신 다른 데에서 걷는 거예요. 자, 그 다른 데가 뭐냐? 토지를 기준으로. 자, 토지를 기준으로 쌀을 1결당 12두를 걷겠다라는 거예요. 자,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가 많으면 쌀이 더 내게 바치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이 세금을 내야 되냐면 토지의 주인, 즉 누구야? 지주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농민들은 지주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 난 남의 땅에서 소장농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냈던 공납 바치지 않는 대신에 땅 주인이 쌀을 내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우리는 공납에서부터 해방이 됐고 반면 지주는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름값이 너무 좀 비싼 것 같으니까 기름값 세금을 줄여주겠다 정부가 라고 줄여주거나 아예 안 받겠대. 대신에 부동산에다가 세금을 매기겠다. 집이 있거나 땅이 있는 사람들. 자, 지금 내는 세금의 2배 더 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돈이 없고 땅이 없는 일반 백성들은 대박이 나는 거고 땅 주인들은 완전히 뚜껑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지주들이 워낙 양반들 높은 관리가 많다 보니까 대동법이 이게 완전히 시행되는데 무려 100년이 걸려요. 워낙 지주의 반발이 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 쌀뿐만 아니라 배나 면포, 동전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농사 짓지 않은 쌀 재배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은 요걸 대신해서 거두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공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대동법을 하면서. 자, 그러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
옛날에는 직접 공납으로 받았는데 이제 쌀로 받잖아. 또 돈으로 받잖아. 자, 그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주 곶감을 직접 받았는데 이제는 쌀을 받으니까 또 돈으로 받으니까 상주 곶감을 사와야 돼요. 그러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오는 국가의 상인이 나타나겠죠. 자, 이런 공공상인을 줄여서 공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인은 국가의 상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공인들이 물건을 사오려면 한두 개 사오는 게 아니겠죠. 대량으로 구매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니네들 말이야. 꽃감 한 200상자 우리한테 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고 파는 뭐가 발전해? 상업이 발전하고 또 이제 뭘 만들어야겠죠. 수공업이 발전하는 거야. 한마디로 상공업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자, 무손화폐, 무슨 경제 발달? 화폐 경제 발달. 이게 대동법의 결과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공업 발전시키고 상품화폐 경제 발전시키려고 대동법 한 게 아니라 그냥 공납을 너무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이거를 좀 없애주려고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생각지 않게 상공업이 발전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체제가 새로운 근대 시대로 발전해가는 이러한 생각지 않은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됐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대동법이다. 자, 이와 관련된 자료, 자, 147페이지 교과서 볼게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자, 요 자료 시험 문제 너무너무 항상 나오는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동법.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데 대동법을 실시하기 전에는 자, 어떻게 했대요? 토산물을 직접 가구에다가 부과했단 말이야. 근데 대동법 실시한 이후에는 이제 가구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대요? 그렇죠? 토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토지 1개월당 12두의 쌀을 받는 거예요. 농사지지 않는 지역은 배나 면포 동전으로 받고 그러면 이제 정부는 물건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사와야겠죠. 그 물건 사오는 상인이 누구다? 공인이다. 공인. 얘가 이제 공인이에요. 자, 그러면 공인들이 물건을 상인들한테 사와요. 또 수공업자들한테 만든 물건을 또 사와요.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곶감을 재배하는 농가가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제는 팔아먹기 위해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품 가치를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공업이 본의 아니게 발전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대동법의 결과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마지막 붕당 정치의 변화를 볼게요. 자, 붕당이 살인파가 집권하면서 친구끼리 당을 만들었죠. 처음에는 뭐하고 뭐로 나뉘었니?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죠. 자, 근데 동인이 또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단 말이야. 근데 그 남인과 북인으로 언제 나뉘었냐면, 자, 요거 위에다 적어 놓을게. 광해군 때 이제 북인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자, 동인이 이렇게 나뉜 거야. 자, 그래서 광해군에 반대하는 동인은 남인이 되겠죠. 근데 광해군이 어떻게 돼? 인조반정으로 쫓겨나고 그거 북인이 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조 때에는 서인들이 반정을 일으켰기 때문에 서인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당이 되는 거야.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근데 동인의 한 관리였던 광해군을 반대했던 이 남인들을 서인들은 그래도 같이 정치 참여를 인정해줘요. 그래서 상호 존재를 인정하고 또 정책을 서로 비판하는 이러한 좀 견제와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붕당 정치가 이어져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본격화되네. 왜냐하면 살인파도 너무 많아요. 응? 그리고 이제 3, 4의 기능이 너무 강해져. 자, 그러면서 이 붕당들이 뭐 서로 이제 붕당에 주장하는 이론, 뭐 공론이나 뭐 여론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치 활동을 잘 하다가 자, 그러다가 어떤 변화가
현종 때부터 나타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자, 이때 어떤 논쟁을 하는데 논쟁을 무슨 논쟁이라고 하냐면 자, 예송 논쟁이라고 해요. 예송 논쟁. 예송 논쟁. 어떤 예법에 관련된 논쟁을 자, 누구하고 하는 거야? 자, 이 논쟁을 서인하고 누가? 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인하고 남인 간의 어떤 논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에 대한 논쟁인가라는 거를 좀 봐야 될 텐데, 자, 요거는요, 우리 교과서 148페이지 요 예송 논쟁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148페이지. 자, 밑에 보면 예송과 환국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송에 대한 게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또 예법에 대한 거예요. 자, 어떤 예법이냐면 효종이라는 왕이 있었죠. 자, 효종은 원래 형님 소현세자가 있었는데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갔다가 막 청나라 배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인조가 빡쳐가지고 소현세자를 막 독살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효종이 된 거야. 근데 문제는요, 인조가 너무 어린 중전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의 중전이 죽고 나서 15살의 어린 중전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나이 차이가 거의 50 가까이 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결혼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새 엄마야 하고 이제 인사시켜 줬는데 나보다 나이가 어리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당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인조의 부인 이게 인조의 부인이 그저 인목대비인가? 대비였는데 그 대비가 더 젊다 보니 아들 효종이 먼저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효정이 죽었을 때 그 엄마였던 대비가 몇 년을 상복 입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서인과 남인이 주장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세요. 왼쪽에 1년만 입자라는 게 서인이고요. 왜냐? 효정은 왕이지만 큰아들이 아니니까 사대부처럼 1년만 입자. 하지만 남인은 아니 무슨 소리? 효정은 왕이지 않느냐? 둘째 아들이어도 사대부처럼 1년만 있는 거는 아니다. 3년 입으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서인이 이겨. 그러니까 남인이 깨갱해요. 자, 근데 효정의 부인이 죽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죽은 거야. 나이 많은 며느리가. 그러니까 또 자기 이 대비가 또 몇 년 입어야 되느냐 이거 또 싸워요. 그래가지고 서로 논쟁이 벌어진 거야. 자, 이 예에 대한 논쟁에 대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왕을 좀 더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사대부를 인정해 주느냐, 이러한 그 왕에 대한 권한에 대한 입장차 때문에 서인과 남인이 논쟁한 거예요. 논쟁. 자, 여러분들 논쟁이라는 거는 주먹 다짐한 게 아니잖아. 그냥 서로 입싸움한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논쟁은. 응? 그리고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상대 붕당을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숙종 때 오니까 이제 예송이 아니라 환국이 벌어져. 환국. 자, 여러분들 숙종은 숙종보다 부인이 더 유명하죠? 누구예요? 장희빈 들어봤죠? 장희빈. 그러니까 장희빈 때문에 남인이 대박이 났다가 장희빈이 쫓겨나면서 또 무너지는데 자, 이 환국은 아예 권력을 잡은 붕당이 상대 붕당을 싹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붕당이 권력을 싹 다 차지하는 이걸 환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 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희빈, 희빈장. 자, 그래서 희빈장, 장희빈 때문에 남인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살았다가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서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환국이에요. 자, 교과서 다시 한번 148페이지 보면 자, 오른쪽에 이제 환국이라는 게 있죠. 숙종 때 일어났던 것이고요. 남인과 서인들이 이제 서로 집권을 한 다음에 상대 붕당을 다 싹 죽여버리는
쓸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 남인을 완전히 몰아내고 서인을 등용했다지. 근데 이번엔 또 서인이 쫓겨났고 서로 인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국은 아까 이 예속 논쟁과 달리 상대 분당을 인정하지 않고 다 제거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분당 정치가 쪼끔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승자는 누구냐면 서인인데 서인도 또 분열이 돼. 노론과 소론으로. 이 노론은 장희빈의 아들이 이제 왕이 돼. 경종이 돼. 근데 이 경종 안 된다. 이게 노론이고요. 장희빈의 아들이기 때문에. 소론은 그래도 왕이니까 인정하자. 경종을 인정하자. 이게 소론인데 어쨌든 서로 인제 분열이 되면서 또 싸우고 또 하나의 붕당이 또 완전히 제거를 당해요. 자, 이러면 왕 입장에서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나빠요. 여러 붕당이 서로 같이 공존하는 게 서로 견제하면서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하나의 붕당이 권력을 독점해 버리면 그 붕당의 힘이 왕의 힘보다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숙종이 자,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네요. 그게 뭐야? 탕평론이에요. 자, 탕평론. 탕평론은 뭐 하자는 거야? 여러 붕당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게 하자는 거예요. 붕당의 균형. 어? 한쪽 붕당만 남으면 이거 왕권도 위험하다 해서 탕평론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제기했지만 숙종은 제기만 했지 탕평을 실현하지 못해요. 이 탕평에 대한 실현을 그다음 누가 하려고 해? 영조와 정조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영정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이와 관련된 자료 자, 117페이지 있는데 자, 요거는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우리 그 선조 때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다가 광해군 때 뭐만 남어? 북인만 이렇게 남죠? 근데 인조반정 때 북인이 날아가고 남인과 서인이 계속 공존하다가 현종 때 효종이 죽으면서 예속 논쟁을 했지만 숙종 때 가서는 서로 그냥 서인과 남인이 싹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환국이 벌어졌고 결국 서인이 최후의 승자가 되었고 서인은 또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는 이러한 붕당 정치의 변화 과정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오늘 붕당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영조, 정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안녕. 오늘 여기까지.